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19일) 맑았다. 아침에 품방을 파는 일로 군관을 정해 보냈다. 일찍 식사를 한 뒤 나갔다. 동문 위에서 직접 품방 파는 공사를 독려했다. 오후에 상격대를 둘러보았다. 이날 새로 복무하기 위해 입대한 군사 700명이 점검과 검열을 받은 뒤에 일했다. 안녕하십니까?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정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여수에서 1592년 4월 19일에 이순신께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오.
네, 오늘 읽은 일기는 1592년 4월 19일 일기였는데요. 사실은 그 전쟁은 4월 13일에 그 발발했습니다. 발발하고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그러니까 7일째가 되는 날인데 아직 이순신께서는 그 전쟁에 참전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그 얘기는 없고 그 자기 그 진영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그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군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뭐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상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임용환 조현영 선생님이 지은 임진왜란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책에서 전쟁 발발 직후의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책 33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혼란 속의 출전, 이순신의 기다림, 속수무책. 4월 16일 밤 병력이 아직 모이지 않았는데 원균으로부터 부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실제 부산성이 함락된 날은 이틀 전인 14일이었고 15일에는 동래성까지 적의 손에 떨어진 상황이었다. 일본 육군은 벌써 대구로 진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일본군 함대도 이미 행동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허망한 패전에 애통함, 분노와 함께 속이 타들어갔다. 부산을 함락한 일본군이 머물면서 철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17일 경상 우병사 김성일의 공문이 도착했다. 해적이 아니라 일본군의 전면적인 침공이란 뜻이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걸 굳이 말해줘야 아나? 지난 한 해 동안 전쟁 대비인지 해적 방비인지도 구분하지 않고 이런 정신 자세로 대비해왔단 말인가. 다행히 이날부터 병사들이 본격적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전란의 소식은 이미 전국에 퍼졌다. 평양으로 달려오는 병사도 있지만 겁을 먹고 징병을 피해 도망치거나 정세를 보고 우물거리는 자들도 있었다. 어떤 나라든 전쟁은 혼란을 몰고 온다. 아무리 전쟁에 능숙하고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했어도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동요하고 도망병이 발생한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선에도 혼란이 닥쳤다. 이순신은 단호하게 빠르게 대처했다. 믿을 만한 장소를 보내 도로를 차단하고 피난하는 자를 붙잡았다. 민병대와 비슷한 구조다 보니 군인이나 예비군 아닌 사람이 없다. 이들이 무단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탈영이었다. 이순신은 좌수영의 군인인데도 도망간 2명을 붙잡아 목을 베어 군중 앞에 내걸었다. 적어도 좌수영은 순식간에 동요를 멈췄다. 물론 애국자가 더 많았다. 순박한 백성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백 명씩 군문으로 몰려들었다. 군중의 동요는 못 얻지만 지휘부의 동요는 가라앉힐 방법이 없었다. 마을마다 병사를 차출해서 진지로 보냈는데 육군과 수군 자원이 섞여 있다 보니 군적의 명부가 다 엉터리여서 명부에 있는 병사의 70, 80%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였다. 그러니 닥치는 대로 징병해서 채울 수밖에 없었는데 육전이 급해 보이니 육군에서 먼저 차출해 갔다. 강한 정예 군사는 모두 육군으로 나갔습니다. 변두리의 작은 진지에는 병기를 가진 자도 적으며 수군은 맨주먹의 군사들 뿐입니다. 얼마 뒤 4월 30일에 올린 장계에 있는 내용이다. 간신히 좌수영 함대가 집결한 후 이순신 다음으로 직위가 높은 이순신이 신뢰하는 부하인 순천부사 권주는 21일에 좌수영으로 직접 달려와 이순신과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순천으로 돌아가자마자 권주는 전주 방어가 급하다는 이유로 전주로 차출당했다. 이런 악성 요소들이 누적되면 전투를 망치는 법이다.
17일부터 경상도의 전황은 급박해지고 좌수영은 좌수영대로 전쟁 준비로 치열해졌다. 23일부터 말일까지는 너무 바빠서 이순신은 일기를 쓸 여유조차 없었다. 마침내 좌수영 산하 각급 기지에 함선을 이끌고 좌수영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린 날이 4월 27일이었다. 집결 기한은 이틀 후인 29일까지였다. 먼 곳에 있는 기지로선 이틀의 기한은 박했지만 전쟁은 무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4월 15일에 전투 경보를 내린 이후 전 함대가 출동 준비를 하는데 14일이 걸렸다. 함대가 준비를 갖추고 모여든다고 해서 좌수영이 한가해지진 않는다. 전쟁은 시작부터 끊임없는 노동이다. 모여드는 관하 함대를 마중하고 도착한 함대의 병력과 장비, 식량을 점검하고 경상도 경계에 정찰선을 띄웠다. 병력이 모인다고 바로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모여든 병력을 점검하고 편제해야 한다. 수군이라도 다들 배에 태우는 것도 아니다. 적이 육지로 습격해 올 수도 있으니 일부는 기지 방어에 투입된다. 또한 병력을 인솔하고 구역별 지휘관과 그 위치를 정해 주어야 했다. 편제를 마치면 사열과 활쏘기 훈련을 진행한다. 급박한 때에 무슨 사열이냐 싶지만 병사들을 전선에 내보내 적과 죽음과 마주하게 마련하려면 먼저 지휘관, 동료, 군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필자도 젊은 시절에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식 훈련, 함성, 지휘관의 능숙한 지휘와 점검, 그럴 때 치는 행렬과 분열, 관역을 향한 일제히 날아가는 화살의 궤적이 신뢰를 쌓는다. 좌수영 전체가 4월에 하순을 이렇게 지내는 와중에도 사방에서 공문이 빗발치듯 도달했다. 법에 따라 공문을 받으면 반드시 관련 조치를 하고 관내와 주변에 전달해야 했다. 한 통을 받으면 10통을 작성해야 한다. 전시인데 장군이 부추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도착하는 공문마다 급박하고 충격적인 소식뿐이었다. 18일경 경상도 병력이 대구 집결지에서 싸우기는커녕 편제도 못하고 괴산해버렸다. 25일 지휘할 병력을 잃은 경상도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패전했다. 3일 뒤에는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예군을 이끌고 내려온 신립이 충주 탕금대에서 무참하게 패전하고 전사했다. 조선 최고의 맹장이라고 신뢰했던 신립의 패전도 충격이지만 더 놀라운 건 일본군의 진격 속도였다. 침공, 보름 만에 충주까지 도달했으니 서울 함락도 시간 문제였다. 신립이 패전하면 충주에서 서울 사이에 적을 막을 군대도 없다. 실제로 5월 2일에 일본군이 서울에 진입했다. 육지에서의 무서운 속도와 달리 일본 수군은 잠잠했다. 침공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경상좌수영과 우수영의 본영을 습격하여 경상도 해역을 장악했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자제하고 있었다. 일단 지상전에 사활을 걸어 전력을 투입하는 중이었고 경상도 해역에서는 기습으로 승리했지만 조선 수군은 육군과 달리 상대하기 까다롭다는 사실을 그들도 의식하고 있었다. 서부록에 교전하다가 수군이 패전하면 지금 맹진격 중인 육군의 분전도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순신은 이 기회를 신중하게 이용했다. 경상도 육군과 수군이 괴멸하자 경상도 관찰사 김수가 20일에 전라도 병력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순신이 이를 거절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전라도 수군의 출동은 김수가 요구할 수 있는 사안도 이순신이 응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권역 밖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했다. 김수의 공문은 직접적인 요청이 아니라 전라도 수군의 경상도 진출을 허락해 달라고 왕에게 장계를 올렸다는 통지였다. 장계를 올릴 때 이순신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통지는 해야 했다. 김수의 장계를 받은 선조는 즉시 선전관에게 유서를 들려 전라 좌수영으로 파견했다. 4월 27일에 받은 유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이순신과 원균의 함대를 합쳐 일본군을 공격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즉시 시행하라. 그러나 이것은 나와 정부의 생각일 뿐이다.
현지 상황은 현지 지휘관이 한다. 이 명령에 구애받지 말고 상황 판단에 따라 행동하라. 이 명령서의 핵심은 즉시 연합함대를 결성해서 적을 타격하라가 아니다. 전라도 함대의 경상도 권역 출진을 허가한다는 허가증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전 여부부터 시기와 방법까지 현지 지휘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선조의 명령은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교과서적인 원칙론이었다. 조선 정부는 건국 이래 손자의 가르침대로 왕이 전술적 의견을 피력하긴 하되 결정권 혹은 실행은 현지 지휘관에게 맡긴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아니, 최대한 고수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이런 유서를 받으면 행간을 읽어야 했다. 시기와 방법은 재량껏 결정한다고 해도 출전하라는 지시를 받아들여야 했다. 왕이 정권을 사령관에게 일임한다고 해서 사령관 제멋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순신은 경상도 해역으로 출동할 준비를 했다. 다만 신중했다. 출전하기까지 한 달 동안 이순신은 선조에게 2번의 장계를 올렸다. 이 장계에서 이순신은 본인과 휘하 장병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전라 우수사 이억기의 부대를 기다리고 있다. 전쟁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이순신이 지나치게 신중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전술에는 3가지 철칙이 있다. 첫째, 상대의 전력을 정확히 파악한다. 둘째, 전황을 주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한 장소에서 싸운다. 세계의 명장인 한니발, 나폴레옹, 로버트 리도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 경상도 출전은 이 3가지 원칙을 모두 어길 수 있었다. 일본군 함대가 좌수영 전선의 몇 배 된다는 첩보가 있었고 적 실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아무리 사명감과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도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군이 최대 전력을 확보한 후에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바다는 육지와 같은 지형 지물이 없어 보이지만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육지보다 몇 배나 크다. 육전에서는 처음 보는 지형이라고 해도 도로의 넓이, 형태, 산비탈의 각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의 경우 다양한 지형 지물이 바다의 수면 아래에 있다. 바람, 조류, 해저 지형과 암초 등의 요인들이 당시 무동력선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적의 측면을 감아 포위하려고 할 때 조류에 밀려 전선이 떠내려가거나 암초에 걸려 저지될 수도 있다. 또 자수형 함대가 경상도 해역으로 진출하려면 경상도에서 능숙한 수로 안내인을 충분히 파견하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쇼쇼쇼. 반짝반짝
boy, I'm gonna be with you forever and more. Just tell me that you love me, I'll be there, right? Alright, just for you. Yeah, show me, 이젠 baby, 자꾸 show me, baby. 아직도 모르겠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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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for you, yeah. 샤라라라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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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통권 259호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특집은 감시가 일상이 된 일터 불안한 노동자들인데요. 이 책 첫 페이지에 독자에게를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독자에게 AI 혁명, 빅브라더 혁명.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관한 우려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중매체에서 중국을 대표 사례로 거론하며 감시 사회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저 유명한 팝옵티콘에서 알 수 있듯이 완벽한 감시망을 통한 완전한 지배라는 유혹은 항상 권력자들의 구미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온갖 첨단 수단을 활용한 감시의 유혹은 비단 시민을 감시하는 국가 통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굳이 바다를 건너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감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혁명이 산업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경제 대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AI라는 단어 없이는 정책이 입안될 수 없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술 만능주의의 화려한 수사 뒤에는 가려진 위협은 바로 스마트 기술로 포장된 더 강력한 감시 수단의 등장입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생산 활동을 자동화하는 과정과 안전보건 기술을 스마트하게 하는 과정은 구별되기 어렵고 실제로 이 두 과정의 결과는 일터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전방위적 관제 시스템의 구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팎에 설치된 CCTV를 넘어서 노동자의 모든 동선 행동을 데이터로 수집 분석합니다. 이 감시를 토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최대 효율의 노동 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노동자들에게 강제합니다. 빅브라더의 시선이 늘 노동자들을 향해 있기에 알고리즘 규격을 벗어나는 즉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령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은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하는 걸까요? 기술의 새로움은 언제나 권력을 향한 낡은 욕망과 함께 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전위원장.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Fun Sweet Talking Baby. 부담스런 시선에 모른 척 눈 돌려 외면했지만 운명처럼 참
네, 지금 저희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통권 259호를 읽고 있습니다. 특집 감시가 일상이 된 일터 불안한 노동자들 보이지 않는 덫 감시 기술 임용현 상임활동가 국어사전 뜻풀이에 따르면 감시란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핌을 이르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감시는 다른 사람의 태만 또는 일탈 등을 제어할 목적으로 행한다. 그래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럴 때 강자는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약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한 환경을 조성한다. 감시의 역사는 실로 유구한데 계급의 분화가 나타나면서 특권을 누리게 된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감시 체제가 형성됐다. 특히 생산 현장에 대한 감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배 계급의 이익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농경 사회가 출현한 약 1만 년 전부터 인류는 개, 소, 말, 돼지, 닭 같은 동물을 길들여 식량 공급원으로 삼거나 농경과 운송, 사냥 등 다방면에 걸쳐 이용했는데 이렇듯 최초의 감시 대상은 가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감시자를 일일이 식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며 성과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감시의 본질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공장식 시스템의 도입과 그에 따른 임금 노동의 확산은 시간 관리에 기초한 작업장 규율의 확립을 낳는다. 그리고 오늘날 기술 발전은 작업장 감시 체제의 고도화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일터에서 이제 감시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어떻게 인식하며 대응하고 있을까? 제품 무단 반출 예방, 노동 통제는 덤, 쿠팡 여주 물류센터. 흔히 사업장에서 전자적 감시 수단을 설치하는 명목은 시설 안전, 보안, 사고 예방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초과해 노동 통제나 감시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여러 현장에서 숱하게 확인되고 있다. 먼저 물류센터 현장 사례를 보자. 쿠팡 여주 물류센터에서 4년째 일해온 정애숙 분회장은 배송 물품의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현장 노동자들이 일거수일투족으로 실시간 감시된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주로 고객 변심이나 제품 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 처리된 상품을 직접 검수하고 재판매하는 작업을 전담하고 있다. 정 분회장도 이 공정에서 반품된 상품들의 반품 사유를 확인하고 상품의 컨디션을 체크한 뒤 재판매할지 폐기할지 판단해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쿠팡의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반품 회수되는 물량도 덩달아 치솟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반품 공정은 업무 특성상 제품 포장을 개봉되었거나 사용 흔적이 있는 상품이 재입고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천장에 매달린 CCTV를 통해 작업 구역이 늘 전방이 감시되고 있다. 쿠팡은 이렇게 공정마다 레일 조명처럼 일렬로 늘어선 CCTV를 작업대 위에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360도 회전하는 CCTV도 곳곳에 배치해서 감시 사각지대도 없앴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장 전 구역 감시 시스템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누군가 나의 노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게 만든다. 이는 업무 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압박으로 이어져 자신의 노동을 노동자 스스로 통제하도록 부추긴다. 당초 물류센터 현장에서 CCTV 도입 명분은 도난 방지에 있었으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까지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반품 공정에서는 CCTV 말고도 성과 압박에 최적화된 감시 수단이 별도로 존재한다. 고객으로부터 반품 물류를 회수해 기능 및 외관 검사를 하고 나면 해당 상품의 분류 결과를 전산 입력하는데 이 과정 또한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센터마다 단위 시간당 소화해야 하는 물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 1시간에 50개의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데 실적이 조조하면 전산 입력 화면에 색깔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 과정은 고스란히 실적 조회로 연결되고 관리자는 이를 상시적으로 체크해 업무를 도출한다. 저희가 일하는 구역에선 컴퓨터가 닭장처럼 일렬로 배치되어 있어요. 한 라인에 10여 대가 놓여 있으면 소위 고숙련 인원과 저숙련 인원을 섞어놓고 라인별로 목표치를 할당해 주어요. 이쪽은 몇 개 하고 저쪽은 몇 개 하라는 식으로 해요. 개인의 불완전 행동에 초점 맞춘 감시의 눈초리. 현대제철 당진 공장. 전자적 감시 수단을 활용한 사업장 안전보건 책임의 노동자 전가 현상은 참으로 심각하다. 최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현장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한 무인 순찰 시스템 일환으로 로봇개를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로봇개는 당진 공장 냉연 공정 작업장을 24시간 돌아다니며 위험구역 출입 관리, 설비 발열 상태 확인, 가스, 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작업자 보호구 착용 여부 점검 등을 실시간 포착해 관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 냉연 공장에서 로봇계 성능 테스트를 거쳐 무인 순찰 시스템이 검증 완료되면 다른 공정으로 이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이 도입한 로봇계가 작업자를 감시하는 동시에 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이유석 노안 일부장은 로봇개가 사업장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제철이 영상 촬영 기능을 탑재한 로봇개로 감시 단속에만 주력할 뿐 정작 하청 노동자들의 위험 작업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다분히 문제적인 행보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맞닥뜨린 노동자들이 스스럼 없이 위험에 대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현대제철은 노동자를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기술이 노동자를 타깃으로 때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이 노안 일부장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에게도 위험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 같은 권리가 누락된 상태에서 전자적 감시 기능만 강화하는 것은 현장 노동자 개인의 불안전 행동을 문제 삼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자적 감시 수단이 안전 확보는커녕 작업 효율성을 위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현대제철 공장에는 인터록 시스템이 주요 설비 기계에 설치되어 있는데 작업자가 위험원에 접근하면 감지 센서가 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설비 또는 기계의 작동을 멈추는 장치다. 인터록이 설치되어 있어도 이 설비의 운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이패스 기능을 사용하면 이 시스템을 비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직영 노동자가 이 설비를 유지 보수하려고 펜스를 열고 들어갔는데 정상 가동이 되는 바람에 화들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 노안 일부장은 스마트 안전관리 기법에 대해 맹신하기보다 통제적인 안전 시스템부터 재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감시와 통제가 만병통치약인 듯 구는 국토부 철도기관사. 전자적 감시 수단을 노동 강도 측정 등 일상 감시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반면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처 사례는 보기 드물다. 오히려 재해 예방을 필두로 한 전자적 감시 수단 채택에 노동조합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호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전자감시의 도입은 공공안전을 매개로 할 때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마련이다. 철도 현장은 승객 안전을 앞세운 감시와 처벌 위주의 CCTV 도입 정책에 문제 제기하며 싸우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정주희 지부장은 국토교통부가 오로지 노동 과정을 감시하고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 지하철 차량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차량 내 영상 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됐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 투쟁 끝에 시행령에 운행 기록 장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삽입됐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철도 차량 운전실 CCTV 설치 방안 연구 영역을 발주해 지난해 마무리하는 등 기관사의 인적 오류를 겨냥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지부장은 국토부가 감시와 처벌 위주의 후진적인 안전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며 다른 철도 현장에 이미 도입된 CCTV의 부작용을 사례로 들어 이렇게 설명했다. 먼저 객실 CCTV는 철도 특별사법경찰에서 승무원이 유실물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제일 먼저 까보는 게 CCTV라며 심지어 어느 영무원이 당시 담당자였는지 추적해 보기도 전에 CCTV만 보고 승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 대하듯 추궁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그는 밝혔다. 사고 조사 시주로 활용되는 선로변 CCTV의 경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때로는 외주화, 시설 노후화, 인력 부족 등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가령 사고 영상을 돌려보고 수백 번 떠올리다가 보니 심리적인 죄책감이 커질 뿐더러 영상에 찍힌 모습에 얽매여 주의 분산 요소, 심리적, 신체적 상태 등 다른 원인들을 복귀하는 데 오히려 방해를 받기도 하더라는 것이다. 나날이 촘촘해지는 작업자 감시 음악은 이렇듯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웃자. No more worries, put on a smile for me. No pain, no gain is what they say, right? No need to stress. Brush it off your chest. Through the rain, there's a brighter day. Don't worry, be happy. 어지러워 죽겠어, 뭐가 그리 말이 많아. 내가 먼저 그만 좀 해줘.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는 대하소설 토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북수에서 최근에 발행한 대하소설 토지 제1권의 내용입니다. 윤보는 정말 속편한 사내였다. 훌륭한 목수의 기량을 지녔으면서도 돈을 탐내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아본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음이 내켜 일자리로 떠나게 되면 이번에는 설마 목돈 쥐고 와서 땅뜨기 한 마직이라도 사겠지. 이번에야말로 돈 좀 남겨다가 집 손질이라도 해서 어디 불쌍한 여자 얻어 살지 않을런가 하며 남의 일이나마 이웃들이 기대를 걸어보는데 마을로 돌아오는 그는 언제나 빈 털털이었고 다음 날부터 낚싯대를 울러매고 강가로 가는 것이었다.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술은 과한 편이지만 여자에게 돈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고 투전판에 드나드는 일도 없었다. 그런가 하면 온다 간다 말없이 연장망태 짊어지고 훌쩍 떠나는데 낯선 마을에 가서 삽작을 고쳐주기도 하고 외양간을 주워주기도 하여 밥술이나 얻어먹으며 떠돌아다니다가 돌아오곤 했다. 윤보가 동학당을 했다는 것을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윤씨 부인도 윤보가 동학당에 가담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사실과 좀 차이가 있었다. 윤보는 동학교도가 아니었고 농민도 아니었다. 가보년 정월 고부에서 탐관으로 악명 높았던 군수 조병갑이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민들을 사역하여 멸종한 만석보를 개축해놓고 사역비는커녕 과중한 수세를 영세 농민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오랜 세월 수탈만 당해온 농민들의 원한과 무서운 탄압에 견뎌온 동학교도들의 분노는 이때 고부의 동학교 접주였던 전봉준이라는 지략에 능하고 담이 찬 지도자에 의해 폭발되었던 것이다. 때마침 이 고장에 머물러 있던 윤보는 새벽에 말목장터로 달려가 죽창에 흰 수건을 동여매고 첫 계명을 기다리는 천여 명의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고부에서의 거사는 조병갑이 축출됨으로써 일단 농민들의 승리로 끝이 났으나 그러나 정부의 그릇된 사태 판단의 미봉책은 안핵사 이용태에 의해 터지고 말았다. 새로운 탄압과 무모한 횡포는 사태를 역전시켰던 것이다. 다시 일어난 전봉준은 보다 조직적이며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였으며 각처에서 많은 무리가 호응해왔고 김계남, 김덕명, 손화중을 위시한 거물급 동학 접주들은 그들의 병력을 이끌고 전봉준과 합류했다. 고부백산에 거점을 둔 이들 동학당은 탐관 오리를 응징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보국안민 척외 척양이란 뚜렷한 혁명의 명분을 세워 폭동으로부터 전쟁의 양상으로 바꾸어 그리하여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민중봉기가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되어가는 동안 윤보는 줄곧 그 대열에서 우레같은 소리를 지르며 박달나무같이 건장한 몸을 날려 무리들을 선동하고 사기를 돋우며 언제나 앞장섰다. 일자무식의 어림짐작과 직감으로 철통 같은 집을 짜 세우던 대목수 윤보에게는 싸움에서도 어림과 직감으로 민병을 모아 철통같이 뭉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과격하고 정열적으로 날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 그는 전봉준과 버금가는 위세를 떨친 가장 투쟁적인 접주 태인의 김계남을 마음속으로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정상의 주의자요 윤보는 말단의 병졸에 불과하나 잘하는 바느질쟁이는 조각을 내지 않고 옷을 마르며 기량 좋은 목수는 동가리를 내지 않고 제목을 다루듯 싸움도 역시 그와 같아서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 다급하지도 않은 살생이나 방화 같은 자투리를 내는 것을 윤보는 꺼려했던 모양이다. 농부도 교도도 아닌 윤보에게 그들과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신분이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야심이 없었던 만큼 그네들보다 여유가 있었다면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순수했다면 순수했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식한 윤보가 혁명에 대한 자각을 가졌었던지 그것은 의심스럽고 그의 행동은 일종의 협기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지 않을는지. 동학군이 관군에게 진주성을 내어주었을 때 애당초 무엇을 신봉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조직이 싫은 윤보는
마치 집 한 채를 지어주고 나면 연장을 챙겨서 떠나는 것처럼 담담하게 그 대열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해 9월 다시 일어난 동학군은 싸움의 목표를 항일 구국에 두고 배수진을 쳤으나 사냐는 피로 물들고 참담한 패배, 재기할 수 없는 비극으로 전쟁은 끝이 났다. 이 싸움에 윤보는 참가하지 않았다. 전봉준도 김계남도 손아중 그 밖에 많은 지도자들은 지금 죽고 없다. 윤보는 이곳저곳을 쫓기기도 하고 숨어 다니기도 하면서 떠들다가 지난 봄에 마을로 돌아왔는데 마을은 윤보에게 발붙이기 어려운 곳은 아니었다. 동학당했다는 막연한 소문 이외에 윤보의 행적을 소상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고 무슨 까닭인지 최참판댁 윤씨 부인은 동학당에 대해서 퍽 동정적이라는 말이 있었다. 동학군을 도와주었다는 소문도 얼핏 지나갔고 그것은 아마 동학군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숱한 인명을 살상하고 파괴 방화를 했으며 읍내에서만 해도 강변솔밭의 토호, 아전, 군교 이들과 결탁한 향반들을 처형했을 때 최참판댁에서는 도망치려는 하인들이 몇 명 붙잡혀 매를 맞았을 뿐 별 피해가 없었다는 데서 사오말인성 싶다. 군자금을 대느니 어쩌니 하는 말은 쉬쉬하고 곧 지워지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보가 윤씨 부인의 두호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윤보는 윤보대로 최참판댁에 경의를 표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술을 함께 마시고 잡담을 좀 더 하다가 용인은 낚싯대를 든 윤보를 따라 강둑길로 나왔다. 저기 읍내 문의원 아니가? 윤보가 먼저 보고 말했다. 말고삐를 잡은 돌이 강 쪽으로 한눈을 팔며 걸어가고 나귀를 탄 문의원의 도포와 흰 수염이 강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화성인 바이러스. 혼자 있길 바래. 좋아한단 말이 뭐가 어렵다고. 넌
네, 오늘은 1592년 4월 19일에 이순신께서 여수의 전라 좌수영에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임용한 조현영 지음 임진왜란 상에서 이순신의 기다림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특집 감시가 일상이 된 일터 불안한 노동자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시간이 좀 남아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1권에서 윤보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19일 맑았다. 아침에 품방을 파는 일로 군관을 정해 보냈다. 일찍 식사를 한 뒤 나갔다. 동문 위에서 직접 품방 파는 공사를 독려했다. 오후에 상격대를 둘러보았다. 이날 새로 복무하기 위해 입대한 군사 700명이 점검과 검열을 받은 뒤 일했다. 눈을 뜨면 달콤한 햇살 싱그러운 불창 흐르고 모카라떼 가득 담아 작은 테라스에 앉아 그댈 떠올리면 나도 몰래 스미는 미소 좋은 일